홍용락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많이 져서 이거 갚느라고 이 고생을 했다 그랬더니 생 고생했다. 아니 그 목걸이는 사실 가짜였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과 절기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막 시작됐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뭐 이 설 명절 얘기를 하니까 사실 분위기가 안 나네요. 서로 만날 수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날 조용히 앉아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고 경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김없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살아남자 경제의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남자 경제. 예, 장 박사님 참 이렇게 보니까 설 명절이 참 어릴 때 생각하고 또 어른 돼서도 설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네. 또 하나는 경제가 자칫 어려워져 가니까 나라 경제도 어려워져 가고 네. 개인의 경제도 지금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 네. 지금 주변이 굉장히 어렵고 뭐 저도 어렵습니다. 장 박사님도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위기감이라는 게 항상 오고 그런데 네네. 이 국가 경제가 일단은 뭐 좀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 경제는 개인이 또 그렇죠. 견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뭐라도 퍼가지고 돈을 더 주자. 네. 국민들한테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돈 주는 거. 돈을 잘 벌면 좋죠. 그러니까 잘 벌면서 잘 벌면서 잘 써야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동안 조용하던 뭐 정치 쪽에서 하자면 하고 하려면 하고 하던 그런 어떤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예.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거기도 이제 한계 온 거죠. 한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만약에 뭐 그 재정이 가능하면 그래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해주라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책임질 일을 안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가 전에 한번 방송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의 종망은 홍남기 부총리한테 달렸다.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홍남기 부총리한테 그게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홍남기 부총리 위기 상황이 어떤지 한번 네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좀 딱한 처지인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오늘은 민주당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가 홍 부총리를 향해 공개적인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분위기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인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취지를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재정 당국만이 이른바 재정 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서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4시간 뒤 홍 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선별과 보편 지원의 동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일단 홍 부총리 이 대표의 시정연설을 추켜 세우면서 수습하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님 어제 연설을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어제 대표 연설이 저는 격조 있는 연설이었고 또 정치의 컨텐츠가 그렇게 충실하게 탄탄한 대표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한다는 소신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혹시 정부와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소리도 떨리고 어쩐지 눈가가 촉촉해지는 듯도 한데요. 홍 부총리 해명에도 여당 지도부의 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발언의 형식이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하는 의견은 당 내에서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사퇴 압박도 나왔습니다.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국간직위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장관 선생님 네. 사면 초과라는 얘기가 있죠. 네네. 뺑 둘러싸인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육면 초과입니다. 이 공중으로도 덮이고 바닥으로도 덮이고. 아 그러네요. 예. 육면 초과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정협의할 때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차가무라 그러고 예. 장관님 부총리 오지 말라 그러고 당연히 가야 될 자리에. 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 꼴난 무슨 공공개발한다고 네. 변창흠 장관 내세울 때 그때도 홍 부총리 안 나왔잖아요. 전에 같으면 김현미 장관 앞에 앞에 뒤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고 앞에서는 홍 부총리 입으로 발표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육면 초과를 당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분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본 거는 또 이러다가 어물쩡 이제 따라갈 것 같은데 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정근 같은 경우에 만약 말 안 들으면 갈아치우죠. 갈아치워서 이 전문성 전혀 없는 요즘 그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문성 아니 70몇 건 국회의원 하면서 입법 발의했는데 문화부 건은 한 건인가밖에 비슷한 거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장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갈아치우라 그러죠. 네?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라의 국간을 지키라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홍 부총리가 저도 과거 이제 예산실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어서 이제 잘 아는데 정말 몇 번 부닥치다가도 이제 양보하고 한 것은 그래도 그 대통령이나 당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준 거다. 사실 국간직위로서는 정말 최대한 양보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한다. 야, 저 심성 착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까지 내면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구나. 이참에 차라리 국간을 안고서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이 이제 과격해질 것 같아서 더 하는데 국간을 지키는 미션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그만큼 할 만큼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그렇죠. 국가 채무가 네. 지금 당장. 우리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현 정부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출을 네. 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예. 엄청난 이제 국가 채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일본의 악어 입 정도 이 정도 레벨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찾겠다고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하다가 망가진 나라거든요. 그래도 일본이 버틸 수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일본이 나름대로 통화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달러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데다가 실제로 일본의 재정이 해외에 그렇게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한 70% 되는데 일본은 대개 한 2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도 3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도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해외가 막히면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막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축적된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자꾸 쓰면은 국가직위로서는 이러다가 내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정권의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국민 총 생산의 40% 선을 마지노선으로 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왜 국가 재정의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60%까지 왜 못 가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벌써 올 연말에 작년 연말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43.9%라고 그러지만 IMF에서는 64.9. 벌써 2022. IMF에서는 48.4%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여튼 집계 방법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IMF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IMF에서 지금 46%가 넘으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40% 중반이 나오면. 뭐 이제 빨간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건 이제 신용 평가사들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집계 방법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의 공기업의 부채를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느냐 아마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신용 평가사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선을 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외국의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이 부채가 너무 단기간 내에 급증한다. 그다음에 국가빚만 아니라 기업빚, 가계 부채도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러다가 대한민국이 빚에 치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해외 돈들이 들어왔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이 돈들이 사실 순식간에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 자유화가 돼서 뭐 상대적으로 외국 자본이 잘 들어오는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금세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에서는 현금 인출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증시에서 바로바로 주식을 처분해 갖고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재정이 건전하다. 앞으로 경제의 위기가 오면은 우리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노선이 사실 우리는 전에는 국민 총생산의 40%라고 봤는데 이제는 45%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데 지금 전망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왕창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0%가 뭐 이제 거의 60%로 이제 육박하는데 이랬을 때 외국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재정 당국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이게 한국의 부채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 40% 중반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우리 기축통화국 우리나라 돈 우리 한국 현금이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거면 40% 중반 넘어가도 되는데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위안화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면은 신용평가에서 일단 낙제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십시오. 저 박사님 준비해온 종합부채가 4,900조. 그 다음에 정부부채 810조. 요거는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 기준이니까. 상반기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계신용 1,940조. 그다음에 기업신용 2,112조. 아이고 이게 전부 빚더미 아닌가. 2,112조가 나는 요번에 예산도 500 몇 조 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300 몇 조 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500 몇 조 하니까 겁이 들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 빚이 2,112조고 가계부채가 쉽게 얘기해서
1940조 이거 이거 그래서 약간 이제 기준점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2019년 기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GDP 규모가 대개 한 1,900조. 이제 환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1,900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엄청난 이제 빚을 안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빚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 경기가 좋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만큼 더 그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불황이 됐을 때는 이 빚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물론 이제 우리 경제가 박사님 그 전에 정부 그 예산 정감을 좀 보면서 네네. 설명을 하면서 그걸 좀 그렇죠. 그 대비를 예산 해주시면. 추이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2019년부터 2000 이제 올해죠. 올해 예산까지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예.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예산이 지출하고 수입이 이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건 계획상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는 예. 세금을 더 걷거나 무슨 여러 가지 국민의 부담금을 현찰로 들어온 거 또 예. 나간 거 이런 걸 따지는 게 수지인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각종 연금 기금들이 네. 아직은 축적 단계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쌓여 있기 때문에 예. 그 쌓여 있는 거를 그냥 수입해서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나가면은 좀 이제 이상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재정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는데 연금은 계속 저축이 되거든.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관리 재정 수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예. 연금을 아예 빼버린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중립적이 되니까. 어.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가 사실은 더 그 숫자상으로는 더 좋은 거죠. 통합재정은 연감이니 이런 전체. 연금이 다 전체를 연금이 다 들어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수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19년 20년도까지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숫자를 19년도까지 쓰다가 20년까지 썼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21년 예산 쓸 때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를 쓱 빼고 통합 재정 수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빈칸이 돼버렸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보충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통합 재정 수지로 보시더라도 엄청난 지금 적자가 나와 있잖아요. 75.4, 84. 75조가 지금 적자로. 75조. 적자. 그런데 그 작년에는 이제 84조가 이제 통합 재정 수지에서 적자고 관리 재정 수지가 75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예산상의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나온 규모는 118조 6천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규모로 정말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숨긴 건 뭐?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간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제 결산해서 여기 또 숫자를 더 넣으면은 이게 이제 또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요 이제 아무래도 통합 재정 수지가 좀 아직은 좀 적죠 숫자가. 왜냐면 이제 연금이 저축이 더 수입이 더 많은 거니까 지출보다는. 그럼 여기에 연금은 사람이 타갈 사람들이 더 이제 그 나이도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출 시기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정 수지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 재정 수지라면 이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으니까 줄였는데 실제로 보면 작년 예산에도 추경까지 해서 그 관리 재정 수지가 71조 5천억이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산상으로는 118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 이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아니 예측을 71조라고 했는데 110조라면 40조가 3분의 1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니까 국간지기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 파산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소요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게 처음부터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럼 과거 정부는 왜 돈을 들썼느냐? 왜냐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저축하는 개념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저축분을
그냥 그 현 정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7년 들어왔잖아요. 17년, 18년 그때 그래도 지난 정권이 국간에 좀 쌓아놓은 돈을 알토란처럼 빼먹고 예. 그러고 있다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긴급 재난 소요들이 생기니까 네. 막상 거기 써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평시에 돈을 이제 비축을 해놓은 거를 써야 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돈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마침 또 이제 핑계는 되죠. 코로나로 다 핑계를 대면서 돈을 쓰는데 작년 4월달 총선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다 뿌려보니까 예. 선거에서 이기더라.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4월에 그 이제 재보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이제 기적을 창출하자. 다시 한번 돈을 왕창 써보자. 그래서 이제 그 올해 패키지가 이제 20조 원 그 아직 예산 편성 안 됐죠. 20조 원 이제 쓰겠다는 거고 이제 이 돈을 갖다가 전 국민한테 주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주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아까 이제 초기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긴급 재난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정말 그 관광업이나 그 여행업, 그다음에 그 자영업 이런 분들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 타격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월급쟁이도 월급 잘 나오는 그런 사람에까지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와중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반도체도 좀 괜찮았고. 거기까지 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총선 때 전 국민 상대로 돈을 뿌려본 현 집권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4월 달에도 한번 쫙 뿌려갖고 이겨볼까 하는데 뜻밖의 말 잘 듣던 부총리께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별 험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무슨 뭐 신화에 뭐 사로잡혔다느니 그러는데 그 빚이라는 거는 항상 사람들을 파멸로 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보니까 더 좋은 미래 어쩌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미래를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맨날 과거만 얘기하고 적폐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는 한 번도 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더 좋은 미래래. 이제 과거에서 캐먹을 거 다 캐먹었나요? 뭐 모르겠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다. 미래를 정말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간을 잘 지켜서 재정이 위기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나가신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버티기를 해서 이제 이 그 재정을 지금 더 출혈을 줄이려고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게 막고 있는 게 이제 그 경제부총리인데 지금은 이제 속된 말로 목리를 부리고 이제 뭐 표현을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지만 목리를 부리고 잘하는 거니까 목리를 부린다 그러긴 뭐하죠. 하여튼 전에 비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박사님 이렇게 우리가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개인 채무가 증가하는데 또 이 그 돈은 그 경제는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IMF 추계에서도 보면 국가 부채가 이제 60%를 이제 넘는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손실보상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100조 거의 100조 수준에 있는 엄청난 법안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더구나 더 황당한 거는 이걸 이제 일반 세금으로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금이 여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돈 찍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시중에서 인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보고 인수해라.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을 이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막 확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례가 좀 있어요. 네. 그 가깝게는 이제 6.25 전쟁 때 엄청난 이제 인플레를 겪었고 예. 또 그 조선시대 가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하면서 통화를 막 늘려갖고 거의 이제 그 쓰레기 취급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도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때 폭발적으로 이제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그랬대는데 이제 지폐를 땔감으로 쓰고 도배지로 썼다고 그러고 어느 경우에는 근데 그런 현상이 요새 뭐 베네수엘라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음식점에 들어갈 때 그 고객은 돈을 미리 내려고 그런대요. 네. 근데 주인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먹는 사이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물건 하나 사려면은 손수레에다 리아카에다가 돈을 싣고 가는데 가득 싣고 간다고 뭐 가서 이제 뿌리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손수레는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왜 손수레가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사실 지폐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금본위제에서는 금으로 백업을 받은 돈인데 지금 그 금본위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폐는 지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늘리면은 우리가 이제 종전에 그 통화량을 2배를 늘렸어요. 종전에 한 개 10원짜리가 이제 2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는 게 이 엄청난 돈들이 풀려서 그렇거든요. 우리 그 경제에 지금 3,200조라는 현찰이 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의 돈도 돌지만은 국가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렇게 돈을 쓰다가 보면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플레가 되고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요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사실 그런 측면인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정말 그 경제는 쪽박 찬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균형을 잡고 자꾸 재정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이제 그만두시고 우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아껴 쓰고 쓰잘데없는 데 돈을 안 쓰도록 물론 쓰잘데없는 데가 없는 건 없겠지만은 다 좋아하죠. 정말 긴급하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 돈을 쓰면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요새 그 뭐 부동산 대책한다고 공공개발이니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치 뭐 민간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공공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그 역할을 줬으면 벌써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해결이 될 걸 갖다가 그래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민간의 그 우수하고 이때까지 쌓여진 그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아까 공공개발도 나왔는데 멀쩡한 그 땅 내가 뺏어서 공공개발한다. 명분은 좋죠. 근데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옛날 공산당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제 그 유명한 소설인데 프랑스 아주 유명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죠. 네. 거기 이제 목걸이라는 그렇죠. 소설인데 있죠. 예. 아주 심플한 건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이제 여고 동창생한테 이제 어디 파티 가는데 이제 진주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 잃어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주 목걸이를 사실 사고서 근데 이제 굉장히 빚을 많이 진 거죠. 예. 빚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남의 목걸이를 빌린 거고
잊어버려서 이제 그 엄청난 빚을 지고서 이제 그걸 상환을 했는데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제 많이 몸도 늙고 뭐 이렇게 됐대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동창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도 이제 늙어 보이니까. 그러다가 너 이렇게 늙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때 너 진주 목걸이 상환하려고 그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이거 갚느라고 이 고생을 했다 그랬더니 생 고생했다. 아니 그 목걸이는 사실 가짜였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진주 목걸이 가짜 목걸이지만 진짜로 알고서 그 목걸이로 상환했는데 이게 이제 빚으로 바뀌니까 차라리 죄송하다 그러고 얘기를 했으면 또 타협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이제 빚을 내서 사고 갖다 주고 이제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그러니까 빚이 개인의 인생도 마치고 네. 그다음에 빚이 많다는 거는 결과는 국가도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인생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맞습니다. 국가도 망칠 수가 있는 것이 빚이다. 예. 그래서 항상 그만한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만한 수입이 공공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에서 다 만들어내잖아요. 돈 버는 건 민간이지 않습니까? 공공은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활용하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돈을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정권이 자꾸 이렇게 공공을 강조하는 거는 글쎄요. 그 뭐 저기 망한 소련의 경제를 본뜬다는 건지 그건 잘 점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블라디미르 레닌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 맷돌로 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다를 혐오하게 만들어. 이러면은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낡아 빠진 요즘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국민이 이제 집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부동산 대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에 살아라. 평생 국가에 의존하는 독자적으로 자기 집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정권이다. 빚을 지면은 빚을 준 사람한테 매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것도 쫙 나눠주면서 야 내가 이게 돈 어디서 가져와서 해온 거야. 무슨 자기가 로빈훗도 아니고. 뺏어온 거죠. 뺏어온 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는 공정과 뭐 어쩌고 뭐 맨날 그런 이제 정의를 위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로 자기가 벌어서 그 만든 돈이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뺏어온 거죠. 남의 거를 강탈한 건데 정말 이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돈을 어느 정도 기부를 하셨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아니 턱 먹고 자사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을 보내잖아요. 아니 우리도 외국 보내는 게 꿈이지만 다 보내면서 왜 턱 먹고 자사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뭐 전형적인 그 특색이죠. 내로남불인데 하여튼 뭐 그건 또 얘기가 벌어지고 박사님 오늘 정말 그 요점이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은 개인 채무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대라도 빚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쪽박 찬다. 그렇죠. 이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제 나중에 정말 그 리어커로 뭐 하나 살 때 돈을 가지고 가도 돈 가치는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수레를 챙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설날 내일 설인데 설날 준비하시면서 이런 거 한번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오늘 장영철 박사님께서 채무 증가와 그다음에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가 어떤 지경으로 가게 되고 그 속에서 개인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장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락 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